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189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된 이반 일리치의 죽음 초판본입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발표하자마자 문단과 독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고 각계의 찬사가 이어지죠. 이 표지는 이반 일리치가 안락의자에 눕듯이 앉아있고 젊은 하인 게라심이 약을 주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중단편 소설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탁월합니다. 또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혁명 전 러시아의 부패한 사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은 발표 당시 러시아와 유럽 문단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모파상은 나의 작품 100편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작품을 보고서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 문예 비평가 스타소프는 어느 민족에게도 세상 어디에도 그와 같은 천재적 작품은 없다. 이 70쪽과 비교하면 모든 것은 작고 하찮고 약하고 빈약하다라고 극찬했죠. 러시아 이동파 화가이자 미지의 여인을 그린 화가 크람스코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구나 황홀해한다는 것은 적어도 부적절하다. 이것은 이미 예술이 아니라 그냥 창조일 뿐이다라고 말하였죠. 위대한 음악가 차이콥스키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었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작가,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톨스토이라는 사실을 전보다 나는 더욱 확신한다. 그 작품 하나로 유럽이 인류에 선사한 모든 위대한 것을 러시아인 앞에 내놓았을 때 러시아인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세기 러시아 출신 작가 나보코프는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가장 선명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복잡한 작품이다라고 평하였죠. 각계각층의 이토록 많은 인사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제목처럼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의 죽음을 다룬 이 소설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이반 일리치의 부고를 접한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한 지인들의 생각과 입장이 솔직히 묘사되죠. 2장과 3장은 이반 일리치가 어떻게 태어나고 가족 사항은 어떻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 12장까지는 발병부터 병의 진행과 치료 과정,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이반 일리치의 심리 변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작품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삶보다는 죽음에 더 많은 장들과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톨스토이는 1880년대 제정 러시아 시대 상류층의 출세지향주의, 물질 만능주의, 위선적인 사교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은 주인공 이반 일리치의 부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45세의 죽음을 맞이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간급 치안판사죠. 그는 관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법률학교에 들어가 판사가 된 인물입니다. 아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의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최상류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며 앞으로만 내달려온 삶을 45세에 마감한 것이죠. 그가 꿈꾸던 직위를 얻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와서 집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머리가 조금 둔한 것 같은 벽직 직공에게 직접 가르쳐줄 작정으로 사닥다리를 올라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진 후 발병합니다. 인생의 사다리에서는 계속 오르기만 했던 그가 어느 날 이유 없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아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반 일리치와 20년 결혼 생활을 함께 하였지만 이반 일리치의 고통과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점점 극심해지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반 일리치 본인에게 오히려 병의 책임을 묻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아픈 남편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이반 일리치가 죽자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 짓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남편의 연금을 세세하게 따지고 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닙니다.
이런 위선적인 관계는 이반 일리치의 친구들이 취한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슈바르츠는 이반 일리치의 부고를 접하고 이반 일리치의 집을 방문해 이반의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날 밤에 있을 카드놀이 생각으로 꽉 차 있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생전에 이반 일리치와 친했기 때문에 그의 부고를 접하고 조의를 표하러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추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반 일리치 아내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고장난 의자 스프링에만 신경이 쓰입니다. 친구의 죽음보다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작은 불편함과 미망인과의 겉도는 대화, 어둡지 않은 상황만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고인이 된 이반 일리치의 미망인과 친구가 마주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을 떠나 이미 저곳으로 간 타인의 죽음보다 지금 여기 미망인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나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하찮은 의자 스프링인 것입니다. 또한 부고를 들은 동료 판사들은 자신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승진은 어떻게 될지,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등 이반의 죽음이 자신에게 미치는 이익과 상관관계를 따지는데 여념이 없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반 일리치에게 가장 큰 연민과 사랑을 보내는 이는 하인 게라심입니다.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덜어주려고 친절과 사랑으로 돌봐주죠. 요리사이자 이반 일리치의 용번 담당이 된 게라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심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요. 누구나 한 번은 모두 저승으로 가야 하니까요. 누구나 인간은 죽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지요 라고요. 그러면서 이반 일리치의 까다로운 수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중학생 아들은 그가 죽자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아들은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손을 붙잡고 입술에 대더니 와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음을 터뜨린 사람은 아들뿐이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많지 않은 등장인물들을 그려내며 톨스토이는 1880년대 러시아 가정과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반 일리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죽음을 맞이하였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이반 일리치는 출세하는 관리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아버지는 피트르부르크에서 여러 부처와 관청을 옮겨다니며 출세한 사람이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출세를 정의한 말이 흥미롭습니다. 출세란 무엇이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오랫동안의 근무와 간둥 때문에 쫓겨나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낸 가상의 자리와 가상이 아닌 진짜 6,000루블에서 10,000루블까지의 급료를 받아 그걸로 100발의 노년까지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죠. 이반 일리치의 형은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관리였다는 것이죠. 이미 타성적으로 급료만 받아먹는 그런 근무 연한에 접근해 있다고 설명됩니다. 셋째 아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정의됩니다. 근무하는 장소 어디서든 자신의 신세를 망쳤다고 하죠. 지금은 철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친척들과 가족들이 그를 만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누이는 그레프 백작에게 시집을 갔고 매제도 역시 장인과 같은 페테르부르크의 관리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관리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반 일리치는 집안의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젊을 때부터 마치 빛을 향해 날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쥐기가 높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들의 태도와 삶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익히고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갔다고 설명되죠.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10등관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제복을 사서 내 종말을 알라는 표제를 새긴 메달을 장신구 삼아 달았다고 나옵니다. 이 문구를 메달에 새길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겼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근무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유쾌하고 품위있게 즐겼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부인과 관계를 가졌으며 여자 모피 상인과도 관계가 있었고
고주망태 술판을 벌이기도 했으며 탈선 행각을 펼친 적도 있다고 설명되죠. 당시의 상류층 사교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가 이반 일리치가 출입하는 서클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지혜롭고 재기발랄했던 여자인 표도로브나 미헬과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고 나오죠. 이반 일리치가 그녀를 사랑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반 일리치는 스스로에게 이 여자와 꼭 결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헬의 장점을 따져보기 시작하죠. 표도로브나 미헬은 훌륭한 귀족 가문 출신의 얼굴도 예쁜 편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당시 상당한 봉급이 있었지만 지참금이 많은 신부감인 표도로브나 미헬과 결혼한다면 자신의 봉급만큼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도 나옵니다. 결국 이반 일리치의 결혼은 그런 아내를 얻음으로써 자신을 위한 유쾌한 일을 하고 그와 더불어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라고 설명되죠. 그렇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아내가 변덕을 부리고 삶의 유쾌함과 고상함을 파괴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질투를 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트집을 잡고 더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러자 이반 일리치는 공무에 매달리게 되고 가정으로부터 더 자주 벗어나려고 공무와 카드 놀이를 하는 사교 모임으로 더 자주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17년 하다가 1880년에 일이 발생합니다.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새 직장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리고 이반 일리치는 페츠르부르크 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봉급 5,000 루블과 3,500 루블의 수당을 포함하는 직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페츠르부르크에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몸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커튼을 달려고 직접 보여주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창틀의 튀어나온 부분에 옆구리를 부딪힙니다. 그때는 별것 아니었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쳐버리죠. 인생의 사다리에서 올라가기만 했던 이반 일리치가 현실의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무 때나 오르던 길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후 이반 일리치는 꼭 방 한 개가 부족한 것 같고 봉급이 꼭 500루블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봉급과 비슷한 지위의 지인들보다 2단계 높은 직위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죠. 이반 일리치는 그래도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새 둥지를 튼 이반 일리치의 집에는 가장 훌륭한 사교계가 만들어졌으며 유력 인사들과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라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서술되죠.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옆구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의사를 찾게 됩니다. 이반은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병이 났다고 생각하죠. 의사들은 그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유동성 신장이냐 맹장이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상태와 병을 설명하죠. 그러나 정작 이반 일리치에게 중요한 사항은 그의 상태가 위험한 정도이냐 아니냐인데 의사들은 다른 말만 되풀이합니다. 의사의 긴 설명을 통해서 이반 일리치는 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이반 일리치가 병을 알아가며 느끼는 심리 상태와 심리의 변화 단계를 보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정의한 죽음의 5단계와 아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인간 죽음에 대한 연구로 일생을 바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의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암 등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이 진행되고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옆에서 관찰하면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의 5단계를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으로 설명하였죠.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인간은 대부분 처음에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분노에 이르게 되고 그 사실과 협상하다가 그리고는 우울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결국 누구나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집필한 저서 죽음과 죽어감, 생의 수레바퀴, 인생 수업 등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지요. 이반 일리치가 겪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처음에 이반 일리치도 자신의 죽음과 병을 부정합니다. 그는 키제베터의 3단 논법을 떠올리죠. 즉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따라서 카이는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즉 평범한 인간이나 카이사르, 즉 영웅에 관해서만 옳은 것이지 자신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죠. 그는 카이가 아니었으므로 통상적인 인간도 아니었고 그는 카이사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카이는 정말로 죽을 운명이었고 그가 죽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닌 바냐, 일리치가 죽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일 것이다 라고 죽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인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불쾌감을 주고 자신을 죽이는 병과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났다. 이런 분노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그런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가장 하찮은 방해에도 분노가 치밀었다라고 서술됩니다. 이런 분노는 사람들이 마치 곧 자리를 비울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병에 대한 책임이 일리치에게 있으며 이 모든 질병은 그가 자신에게 가하는 새로운 짜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협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래 바로 이거야. 그저 자연의 작용을 도와주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몸에 해로운 영향을 피하기만 하면 돼. 나는 벌써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느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오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음 단계는 우울입니다. 이 단계는 고통의 완화를 위해 아편과 모르핀 주사를 놓아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반최면 상태에서 경험하는 둔감한 우울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삶의 의욕을 잃고 심각한 우울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희망의 물방울이 반짝이는가 하면 절망의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변함없는 고통, 또 고통, 변함없는 우울, 모든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묘사되죠. 이반 일리치의 상태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는 납득할 수 없고 끔찍한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자기 몸의 활동성에 대한 변화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희망이었다라고요. 이때 하인 게라심은 그에게 유일한 유안이자 평안함을 주는 인물입니다. 게라심은 배설할 때마다 이반 일리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며 식당 일을 보는 하인입니다. 순수하고 활기차며 살이 오른 젊은 농부이죠. 항상 밝고 명랑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이제 막 턱수염이 돋아나기 시작한 생기있고 순박하며 젊은 게라심에게 이반 일리치는 두 다리를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이반 일리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자신을 귀찮아하지 않는 선량함이 일리치를 감동시키죠. 게라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죽게 마련입니다요. 이 정도 수고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하고 있고 자기 차례가 되면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똑같은 수고를 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에 결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부인은 그에게 영성체를 받을 것을 권하게 되죠. 이반 일리치는 영성체가 끝나고 자리에 눕자 그는 잠시 편안해졌으며 삶에 대한 희망이 다시금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지만 곧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통이 항상 더 심해지기만 하듯이 내 모든 인생도 더욱더 나빠지기만 한 거야. 나는 떨어져 내린다. 그는 몸서리를 치고 허우적거리고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해. 제발 조용히 죽게 내버려두라며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죠. 이반 일리치는 이런 죽음의 5단계를 거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불가항력적 힘이 자신을 쑤셔넣은 그 검은 자루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인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치듯 그렇게 몸부림쳤다.
자기 삶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가 자루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자기 삶에 대한 이런 정당화는 그를 올가매고 진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반 일리치는 미안해, 즉 러시아어로는 뿌라스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노아조, 즉 러시아어로는 뿌라푸스티라고 말해버렸는데 이미 그 말을 고쳐 말할 힘이 없었고 누군가는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라져버렸으므로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쁠 수가, 죽음이 끝난 거야, 죽음은 더 이상 없는 거야 라고 끝이 납니다. 이반 일리치는 처음에 신이여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며 자신과 신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불쌍하다. 괴롭히지 않아야지. 그들을 구해주자. 그리고 자기도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참으로 기분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반 일리치의 모습은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설명한 분노에서 수용으로 가는 죽음의 과정의 다름 아닙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레비탄의 영원한 안식 위에서라는 작품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메멘토 모리 풍의 그림이죠. 높은 언덕에 묘지에 십자가들과 교회가 보이고 저 멀리 강과 집의 모습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자연의 무한성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만나보았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